우리는 생명과 빛을 갈망하는 이 시대에 그들과 함께 순환당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광주 첫 여성교육감이란 타이틀로 박혜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가 설계하는 광주 교육의 청사진이 어떤지 전 국회의원이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역임한 박혜자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지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게 지금 좀 생소한데 이 기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에 대통령 당선되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하는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이념에 따라서 1999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최근에 미래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육부의 소속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 300여 개 공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 3년 동안 계셨었는데 그 계셨던 동안에 네. 또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었는지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원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그렇게 널리 알려진 기관은 아니죠. 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유명세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9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3월 학기가 학교가 문을 열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의 중단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14일 만에 원격 교육 체제를 갖추었어요. 그래서 이해학습터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원격 수업을 초중등생 300만 명에게 동시에 제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학스터의 원격 수업을 받고 있죠. 그때 이제 2019년 시작했을 때와 달리 지금은 굉장히 그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 현장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화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곧바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쌍방향의 원격 수업 체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게 원격 수업으로 유명했고요. 네. 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박용준 의원의 그 유치원 3법 상당히 네. 시끄러웠죠. 네, 엄청 시끄러웠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네.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는 K-에듀파인이라는 회계 시스템이죠, 일종의 재정 회계. 재정 회계 시스템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지금은 모든 유치원에서 초중고가 네. 다 그 K-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저희가 지식센터라는 걸 열어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과학 수업을 하는데 이 과학 수업에 뭐 AI를 어떻게 접목하느냐라고 하면 그거를 내용을 해서 강좌를 엽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이 함께 들어와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같이 공동학습을 하게 되면서 실제 현장에 가까운 교수학습 방법을 익히게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도 저희가 원격 교육 지원 센터 10곳을 사실은 세워졌죠. 우리 지역에도 전남대하고 동강대학이 투탑을 해서 원격 교육 지원 센터 설립이 됐고요. 또 제가 한 6개월 전에 광주교육대학에 미래교육 발전소
그래서 미래 교육을 실제 체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고 하는 미래 교육 발전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대구하고 경기 권역별로 세 곳에 설치를 해서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계신지를 몰랐어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지역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과 20년 동안 웃고 울면서 또 우리 학생들의 가슴 아픈 좌절도 저는 지켜봤습니다. 제가 가장 우리 학생들의 애로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 진출로를 어떻게 열어줄 거냐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였고 그 과제를 그러면 내가 직접 열어볼게 라는 심정으로 제가 정치를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출마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4년 내내 교육상임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상임위에서 지금 이제 국정과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상당한 반대가 많았어요.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 또 정부의 각종 기관에는 그 지역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뽑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법을 제도화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주인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라서 35%는 그 지역 인재를 먼저 충원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의무 조건이죠. 그래서 수도권에 엄청난 반대를 받았지만 결국 밀어붙여서 그 제도의 그 덕을 우리 학생들이 저는 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한전 최근에 들어간 거기도 학생들은 지역 인재 쿼터제가 그렇게 근데 그 지금 법에 35%인가요? 네, 35% 매년 많이 올랐습니다. 상향 조정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가령 뭐 지금 법조는 갈 때도 로스쿨 갈 때도 일정 비율 이상 지역 균형 인재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제가 국회에서 경험한 법과 제도의 그 힘이다. 이제 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는 우리 그 학생들에 대한 안전법 이걸 좀 더 강화를 했었고요. 뭐 그때 사회적인 의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 즉시 치열하게 학교 현장 문제들을 자리는 다르지만 고민해 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3년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저는 조금 말씀 그대로 정치 내려놓고 좀 편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학생들의 그 학업이 중단의 위기를 맞았고 저희는 학업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결국은 2주 만에 원격 수업 체제를 저희가 갖췄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ICT 강국인데 그게 왜 어려워?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원격 수업이 사실은 anytime, anywhere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어느 시간대나 사실 접속할 수 있는 게 원격인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9시 땡 치면 출석이 시작하고 그리고 뭐 저기 오후 일정 시간이 되면 또 끝납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이라고 하는 300만 명의 동시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느라고 저도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긴장감을 갖고 해왔던 일입니다. 지금 요즘 해자표 강주 교육 아주 뜨겁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해자표 강주 교육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것까지 마저 설명을 좀 계속 이어갈까요? 해자표 강주 교육 해자스럽다라는 뜻 아시죠? 전 처음 듣습니다. 뭐 그 예전에 그 김혜자 씨가 도시락 가성비 높은 도시락 해자표 도시락 했었죠. 해자표 도시락. 그래서 굉장히 그 가격보다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국민들이 칭송을 좀 받았던 적이 있죠. 그래서 해자스럽다라는 말이 이제 상당 부분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주목한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학년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1인당 공교육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보면 1인당 공교육비가 2020년에 16,000달러를 넘어섰어요.
그쵸. 그 말은 결국 1년에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공교육비가 네. 투입되고 있다라는 네. 뜻이죠. 그러면 있죠.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지금 그래 고등학교 1학년인데 2천만 원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 깜짝 놀라실 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상상을 안 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이미 우리나라의 공교육비는 OECD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지금 법적으로 교육 교부금은 20.79로 고정이 돼 있어요. 네네. 매국세가 늘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교육 교부금도 대폭 늘었고, 그런데 학령 인구는 감소했고, 그래서 네. 1인당 공교육비는 이미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 수준에 와 있다. 아. 그런데 과연 교육은 선진국형의 정말 그런 그 교육인가? 저는 자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해자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계획이라는 것은 네. 결국 이러한 공교육의 품질을 대폭 선진국형으로 올려줘야 된다. 이런 뜻을 사실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있게 그리고 더 공정하게 더 오래가게 하는 교육의 3대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을 하고 공교육을 대전환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강주시 교육감 후보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이미 이제 그 강주에 대한 교육, 현재의 상황, 이제 미래는 또 이제 해자표 강주 교육이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문제점이 가장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이제 네. 어떤 그 시스템이었든지 간에 공과가 다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지난 12년간의 장교육감 체제에서 우리가 공을 따져 본다면 상당 부분 그 청렴해졌다, 뭐 총지가 없어졌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교단이 깨끗해졌다. 뭐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투명해졌어요, 과거보다. 예, 그러나 교단도 그 못지않게 투명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평가를 한다면 교육 복지에 대한 투자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육 복지는 상당 부분 그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아픈 지점은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거나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 광주 어디로 갔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력 광주가 사실은 사라져 버렸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학업 성취도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학업 성취도로 봤을 때는 광주 교육이 대폭 하향 평준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결국 수능 성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수능의 1, 2, 3등급 비율이 과거 12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예, 반면에 7, 8, 9등급 그러니까 미달 학생들 네. 여기에는 대폭 또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상위 등급은 떨어졌고 또 하위 등급은 비율이 올라가서 기초학년 미달 학생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업 성취도 면에서 상당히 그 실력자가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좀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는 학력 개념으로 꼭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030년이 되면 지금 학생들이 사회 나갈 때 사실은 65%의 직업이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는 새로운 직업이라는 거죠.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고 과거에 뭐 우리 김혜정 사회자께서도 뭐 유튜버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죠. 그런데 뭐 지금 학생들이 가장 뭐 선호하는 직업에 또 반열에 오르고 있고, 그죠. 셰프 직업도 맞습니다. 굉장히 또 인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사회가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성적에 꼭 기반해서 우리가 실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실력은 미래 사회, 변화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미래 교육원, 그냥 교육원 뭐 하나 생기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좀 가시화시켜서 좀 저같이 그 한 아이 놓쳐진 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그 화두 중에 하나가 미래교육인데요. 네. 미래교육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데이터 입각해서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또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그 부족한 대로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개인별 맞춤형 학습 체제로 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일종의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네네네. 각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분야에서 관심을 가졌는지, 네. 또 어떤 분야에서 이해가 어려웠는지, 네. 또 어떤 분야에서 말하자면 그 관심을 보였는지를 전부 기록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도 받은 교육들 모두 다 모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부 집합하면 고등학교 때 이제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됩니다. 단계별로 실시는 되지만 일단 모든 학교가 2023년이면 고교 학점제를 해야 되는데, 고교 학점제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적성과 그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소중히 하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적성과 진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 어떻게 네. 할 거냐. 그렇죠.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우리 아이의 적성 진로 저도 유심히 보려고 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이죠. 네. 적성과 진로가 네. 잘 안 드러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주목을 하는 거고, 네.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를 전부 관리를 해서 네. 디지털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가 그걸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 어땠는지, 뭐에 관심을 가졌는지, 네. 그거 다 우리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린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그 강점에 대해서는 강화시켜서 네.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 체제를 우리가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그게 저는 미래교육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빠르게 그걸 그 해줘야 된다. 제 마음은 굉장히 급해요. 개인별 맞춤 교육을 하면 정말로 그 한 아이도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이 맞춤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에다 맞춘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예.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이 이제 예. 다른 친구와의 경쟁, 이거보다는 사실은 나와의 경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3개월 전보다, 6개월 전보다, 1년 전보다 얼마나 성장했지? 요걸 자꾸 주목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분야를 할 때 내가 즐거웠던가, 또 어떤 분야를 네. 잘할 수 있었던가, 네. 이걸 자꾸 우리가 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모든 아이들이 그래도 행복한 학교 생활이 저는 가능해진다라고 네. 봅니다. 저는 그 광주 교육만의 그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를 전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뭐 저희 때는 뭐 입시 경쟁이 하도 치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한 대 틀리면 한 대 맞아가면서 공부를 네. 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 과거의 방법이 요즘의 아이들한테 그대로 통용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달라요. 네. 그 시대의 아이들로 우리가 그렇죠. 잣대를 대면 큰일 안 나죠.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광주 교육을 받아본 사람, 그리고 광주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교육에 의제를 설정하고 교육 정책의 방향을 세울 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광주의 특성, 또 광주의 정체성, 광주만의 그 교육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융합될 수 있는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속에는 사실은 불꽃을 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피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불꽃을 피울 때에는 네. 뭐 이렇게 내리 쏟아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네. 기다리면서 조심스럽게 호흡 불면서 정말 조심조심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교육이다. 정말 그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강주제일교회에 또 출석하시는데 네.
또 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얼마나 되셨는지 또 교회 자랑까지 겸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예, 이제 제가 바로 이제 그 근처에 처음 광주를 제가 이제 그 내려왔을 때는 좀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왔을 때는 네. 예, 좀 여기저기 교회를 좀 제가 나가서 저한테 네. 이제 맞는 교회를 찾느라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네. 그러나 빠르게 이제 정착됐던 것이 예, 그 상무지구에 저희 집 앞에 예, 제일교회가 들어서면서 네. 뭐 선택 여지가 없이 갔고 네. 굉장히 제가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한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제 의지처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힘들 때 또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 항상 예, 성경을 그 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씩은 아침에 읽으려고 그 노력도 하고 또 뭐 제가 이렇게 보여도 또 그 사실은 통독하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도에 이제 복지국장을 2004년에서 2008년 1월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배웠던 것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좀 빨리 일어나요. 네. 그래서 새벽 5시면 일어나게 되니까 그때 제가 했던 것이 성경을 처음으로 그냥 통독하기 시작했어요. 그 1시간씩. 그래서 네. 그걸 그 통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어떤 그 기쁨도 있었고 또 뭔가 이렇게 충만감 같은 것도 느꼈고 그래서 그 감정을 제가 그 잊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신앙생활은 아직도 많이 그 부족하죠. 오늘 우리 복음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과 예,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예, 저한테도 소중했습니다. 교육과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코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도 예, 믿음 위에서 예, 바로 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예,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혜자 강주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